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1월 4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축구 얘기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주말에 저희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8개 팀이 참석을 해가지고요. 네, 저희는 양재 온누리교회 팀에 제가 감독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서빙고, 인천, 대전, 서산, 평택, 남양주 이렇게 모여가지고 매년 축구 대회를 하는데 저희가 우승을 했습니다. 네. 2004년 창단 때 첫 해 우승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때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20년 만에 저희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주말을 보냈습니다. 근데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 날 용인 명지대 대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총 4게임을 했고요. 마지막 결승 포함해서 4전 4승으로 우승을 했는데 제가 옛날에 서초구 40대 상비군을 할 때 뭐 물론 그 상비군이라는 게 아마추어의 대회입니다. 그 할 때 제 친구가 거기서 만난 친구가 한번 밥 먹으러 오겠다고 저희 여기 회사 여의도 근처에 왔었어요. 밥 먹는데 걔가 상비군 감독을 맡고 있었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월드컵이나 이렇게 보면 우승팀은 수비가 강한 팀이 우승을 하는 거다 하면서 그때 제가 포지션이 윙어였거든요. 오른쪽 윙어였었는데 제가 공만 받으면 돌격 앞으로 치고 나가다 보니까 계속 이제 중간중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와서 진지하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죠. 그 수비가 상대방 수비가 하나의 단단한 성을 쌓고 있으면 그 성을 깨부수기 위해서 뒤에서 왔다 갔다 공을 돌리면서 그 밸런스를 깨다가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딱 공격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수비를 탄탄하게 서고 있는데도 공만 잡으면 치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의 밸런스를 깨기 위해서 딱 치고 가려고 하다가 수비가 너무 견고하면 다시 뒤로 빼고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또 하나의 이제 축구에 대한 레벨이 전략적인 분에 대한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었죠. 이번에 결승전에 저희 팀의 60대 장로님 한 분, 그리고 50대가 4명. 네, 그래서 50대, 60대 합쳐서 5명이고요. 그 다음에 40대가 3명, 30대가 3명밖에 없었는데 다른 팀은 20대가 3명이었기 때문에 3명으로 제한이 있어서 20대 3명 다 꽉 채우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30대 그리고 40대 50대 분들은 각 팀당 한 2분 정도 계셨는데 저희는 60대 50대 합쳐서 거의 절반이었었거든요. 그리고 30대도 내년 되면 40대가 되는 선수들 2명 있었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배운 대로 일단 수비를 되게 두텁게 하고 역습을 노리는 전략으로 해서 4게임 동안 딱 1실점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주식 투자도 똑같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오늘 좀 이따가 기사에 워런 버핏에 왜 이렇게 현금을 높게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침에 모닝 브리프에서도 한번 저희 직원들한테도 질문을 하고 했었는데 워런 버핏의 제1원칙 유명하잖아요. 그 제1원칙이 다들 아시다시피 절대 잃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랑 그 축구가 우승을 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희가 우승을 했더니 같은 동료 후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같은 팀의 후배가 2004년인가 유럽 네, 우승할 때 그리스가 우승을 했는데 그때도 완전히 꽁꽁 묶는 이 수비가 통해서 우승을 했다 그러고 옛날에 보면 우리가 이탈리아 빗장 수비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크게 잃지 않는 그런 우리가 투자 습관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원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저희도 아직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유혹을 떨쳐버려야 되고요. 한 방에 크게 벌려고 하는 그 유혹도 떨쳐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딥하게 리서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꼼꼼하게 리서치를 해서 정말 확신을 가졌을 때 과감한 액션을 하는 그게 투자의 기본이고 잃지 않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왜 애플 주식을 그렇게 많이 팔았을까에 대한 부분은 저는 뭐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올 거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것보다는 이 챗GPT가 들어서면서 애플이 과연 이 챗GPT로 시작된 이 AI 모멘텀에서 과연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의심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워런 버핏은 TSMC도 팔아버렸잖아요. 에이, 그 뭐 전쟁이 나겠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워런 버핏은 절대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해두고 아니야 그냥 TSMC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로케이션이 마음에 안 들어 팔자 아마 그랬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애매하고 불확실하면 투자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지수 배팅을 하는 게 좋아하는데요. 지수는 절대 망하거나 개별 기업의 리스크는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좀 잘못 알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그것도 불확실한 건데, 네. 그러니까 안 좋아진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뭐 이렇게 지수 배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결국은 미국의 돈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일본 다 기축통화국들이 돈을 계속 풀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향이잖아요. 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우량한 자산은 우상향입니다. 그 우상향이라는 그 큰 그림 속에서 무슨 바이러스가 됐다, 무슨 전쟁 리스크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눌림목을 주면 그럴 때 이제 과감하게 지수 배팅하는 거 좋았고요. 반면에 종목에 대한 부분은 참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개별 종목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늘 종목에 투자할 때는 약간 좀 비관적으로, 지수에 투자할 때는 좀 공격적으로, 낙관적으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요. 또 뒤에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오늘은 미국 대선에 관한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참 기사로 들어가 보기 전에 우리 김상미님 임무완수 김상미님이 지난주에 금요일날 오늘은 정말 힘이 빠집니다. 사실 매일 빠집니다. 시간과 돈을 다 허비한 듯합니다. 지금이라도 다 팔고 떠날까 하는 걸 보니 반등하려나 봅니다 하면서 대표님도 힘드실 텐데 푸님하고 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절망적일 때 있잖아요. 투자하다 보면 나는 왠지 뭐 원칙을 지키고 투자하는 것 같은데 시장 자체가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짜증스러운 시장을 그동안 연출을 했고 그런데 뭐 저는 한 30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강하겠구나. 그래서 매경 이코노미에서 2025 대전략에 저보고 또 와서 한번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그 강연 자료를 보냈는데 제가 거기다가 2025년 기아가 우승한다라는 제목으로 딱 보내줬어요. 웬 기아가 우승을 해? 네. 그래서 그 기아를 K 코리아, 그 다음에 I 인도, A 아시아 해서 내년에는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의 장이다. 그 강연 자료의 내용에도 보면 내년 한 해로 따져보면 분명히 한 해 전체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 상반기 한 해 다 봤을 때 한국의 수익률이 거의 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이렇게 힘이 빠지고 하실 때 잘 견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글로 또 우리 아카시아님이 그렇게 답글 적어 놓으세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 10년 넘으면 초월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수익이 쌓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질문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MP나 주간 트렌드 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에 관한 얘기는 MP 설명할 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미 대선 본투표 여성표가 승부를 가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D-1 보수적 백인 여성들 표심이 막판 최대 변수로 2016년 힐러리 때와 달리 이번엔 낙태권 옹호로 뭉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가 결과를 알기 어려운 혼전으로 빠져든 가운데 여성 유권자의 표심이 최종 결과를 판가름할 결정적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7경합주에서 모두 박빙의 경쟁을 벌이는 중이고, 이런 상황에 여성, 그 중에서도 그동안 공화당 보수 성향이 강했던 백인 여성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이 5일 미 대선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텃밭이라고 여겨져 경합주에는 포함되지 않은 아이오와에서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고요. 이에 미 정가에서는 해리스의 막판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현지 매체 디모인 레지스터가 지난달 28일에서 30일에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 8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지지율이 47%로 트럼프 44%를 3%포인트 앞섰다고 합니다. 지난 9월에는 트럼프가 4%포인트 높았는데 판세가 뒤집혔다는 거죠. 제가 요 표가 좋아서 가져왔는데요. 지난 대선 투표 참여한 미 유권자 구성비입니다. 좀 보시면 백인 남성이 35, 백인 여성이 32, 합치면 한 67% 되죠. 흑인 남성이 4, 흑인 여성은 8, 그리고 기타 21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대도시를 가보면 흑인을 비롯해서 유소액 인종의 비율이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전체 미국 인구의 거의 70%가 이 백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트럼프가 나왔을 때, 그때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이라는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고 저도 그때 알았어요. 백인 비율이 꽤 높구나. 그래서 중부지방 이런 데 가면 제가 공부했었던 덴버도 90%가 백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행을 가보는 이 대도시에서 느끼는 거하고는 다르고, 트럼프가 되게 계산적으로 그때 선거 전략을 짰었구나. 미국의 중산층 백인을 대상으로 공략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거의 이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는
이 유대인에 대해서도 그때 2016년에 나는 미국이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을 그때 나중에 당선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하고 등등 했었지만 2016년도에 대선을 앞두고도 우리는 중동 정책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펼쳐나가야 된다는 식으로 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나는 너네 편이야라는 또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되게 계산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저도 2016년도에 트럼프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확률적으로 미국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저렇게 오늘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이런 부분을 보면 해리스가 당선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오늘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그동안에 트럼프가 당선될 거다라고 보면서 주식시장이 많이 트럼프 당선을 이미 반영을 하면서 국채도 움직이고 막 금리도 튀고 그죠? 예, 그렇게 움직였는데 한편으로는 해리스가 이제 되나? 네,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공화당 강세인 아이오와에서 대선 직전에 해리스 우세라는 뜻밖의 결과를 이끌어낸 이들은 바로 여성이라고 합니다. 여성 응답자 중에서 해리스 지지율이 56%, 트럼프가 36%로 해리스가 20%포인트 앞서고 있고요. 특히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여성 중에는 해리스 지지율이 57, 트럼프가 29% 격차가 더 컸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해리스 지지율이 38, 트럼프가 52로 여전히 트럼프가 우위네요. 트럼프 1기 집권 때 다수를 임명한 보수 성향 연방 대법원이 22년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을 폐기한 후에 많은 여성이 반발해 왔고 낙태권은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굳어졌는데 이번 대선 이래 애리조나, 네바다 등 경합주 둘을 포함한 10주가 낙태권 보장에 대한 주민 투표를 실시하고요. 낙태권 후퇴에 반발하는 반 트럼프 여성표가 얼마나 표출되어서 해리스로 쏠릴지가 관건인데 이미 낙태권 관련 주민투표를 한 7주는 모두 낙태권 옹호 쪽이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요 밑에 2016년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2016년 대선 때는 제조업 세태로 일자리가 위태해진 이 러스트벨트에 분노한 백인 남성이 트럼프 당선을 이끌었고요. 2020년에는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 예, Black Lives Matter 해가지고 시위 확산으로 바이든에게 모인 흑인표가 대선의 중요한 변수가 됐다며 이번엔 낙태권 후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여성들의 반트럼프 기조가 결과를 판가름할 결정타가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화당 강세로 분류됐던 아이오와에서까지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선다는 결과가 나오자 미 정가에서는 대선 결과를 마지막까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인 여성은 인구의 30%를 차지하네요. 미국 내 가장 큰 인구 집단입니다. 지난 대선 때는 53%가 트럼프를 찍었던 백인 여성은 최근 조사 때는 트럼프 지지가 46%, 해리스가 43%로 격차가 좁아지는 모습까지 나왔고요. 흑인 여성의 경우에는 이미 인도계 흑인 여성인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이 무려 90%를 넘기 때문에 백인 여성을 얼마나 더 끌어오는지가 해리스에게 중요합니다. 미국 유명 배우이자 해리스 지지를 일찌감치 선언한 줄리아 로버츠는 지난달 말 영상 광고에서
남편 몰래 해리스에게 표를 던지라라고 설득을 했는데 이 광고에 나온 등장인물 모두 백인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해리스 진영이 백인 여성의 변심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둔 마지막 토요일인 2일 워싱턴 DC에서는 수천 명이 모여 낙태권 옹호 및 해리스 지지 행진을 했고요. 이들은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우리의 몸, 우리의 투표 같은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해리스 지지 유세를 했다고 합니다. 네, 썬벨트에서는 일조량이 많은 남부, 노스캐롤라이나나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에서는 여전히 트럼프가 해리스를 앞서고 있는데 애리조나, 네바다에서 해리스를 6%포인트, 조지아에서는 2%포인트 앞서고 있다. 뉴욕타임즈의 집계 결과로는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가 7경합주 모두에서 1%포인트 내외의 지지율 격차를 두고 있습니다. 네. 16년대에는 트럼프 당선을 예상했는데 맞췄고 20년에는 틀려가지고요. 50대 50인데 이번엔 반 맞고 반 틀리다 보니까 좀 제가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마음속으로는 해리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이 선거가 또 중국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고 중국은 또 누구를 선호하는지, 중국 정부는 해리스를 선호하고 대중은 트럼프 좋아하는 까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펼치면 해리스 지지 목소리가 들리는데 소셜미디어를 보면 트럼프 팬이 가득하다. 이달 초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학자 언론인들은 미국 대선을 둘러싼 중국 엘리트와 대중의 입장이 눈에 띄게 다르다면서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고요. 정부를 대변하는 주류 매체나 학자들은 중국에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해리스 부통령을 선호하고 대중은 거침없는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해리스는 여러 차례 TV 토론과 언론 인터뷰에서 무역 전쟁을 자제하겠다고 밝히는 등 중국 지도부에 대화가 그래도 통하는 상대라는 인상을 주고 있고,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10년 연속 중국을 방문했던 지중파라는 점도 호감 요인이라고 합니다. 반면 트럼프 캠프는 대선 기간 중국의 최고 미국 통인 취텐카이 전 주미 대사조차 만나주지 않을 정도로 냉대했고요. 중국에 대한 적개심도 숨기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 때리겠다고 하고 있고, 해리스는 무역전쟁에 관심 작고 갈등 수위 조절 주력, 대만 문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해리스는 트럼프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중국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중국에 대한 태도는 트럼프는 중국의 엉덩이를 걷어찰 것이다. 네, 그런 표현을 하고, 가장 큰 적대국은 이란, 중국 억제 언급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설 인터뷰에서 중국을 언급한 것은 트럼프는 150회, 해리스는 15회. 부통령 후보의 입장은요.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는 트럼프 정책을 추종한다고 하고, 팀 월즈는 10년 연속 중국을 방문한 지중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도 해리스에 대한 호감이 뚜렷한데, 신화통신에서 지난 9월에서 10월 제목에 해리스가 들어간 기사를 보면 첫 대선 토론에서 해리스는 개문홍 시작과 동시에 승리를 했다. 는 개문홍을 거뒀는가 등 긍정적인 내용이 많았고요. 트럼프는 암살 시도 등을 다룬 사건 기사가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의견 개진이 비교적 자유로운 온라인 매체들은 더 노골적인데, 유명 경제작가 우샤 오보가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는 지난 9월 해리스에게 더욱 큰 호기심이 생겼다는 평론에서 해리스가 트럼프와의 TV 토론에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무역 적자를 가져왔다고 주장해 트럼프로 하여금 쥐꼬리만한 재간조차 바닥나게 했다고 했었네요. 중국 입장에서는 해리스는 트럼프는 물론 같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온건한 상대이고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 타임즈 등에 따르면 해리스는 미중 관계에서 상사보다 덜 강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대만 문제에서도 바이든보다 훨씬 누그러진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해리스가 큰 틀에서 바이든의 대중국 기조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극히 작다고 보고 있고요. 해리스는 당장 경제정책에서는 첨단 제품의 중국 수출 제한 등을 공개 거론하고 있고 지중파 부통령 팀 월즈 역시 2017년 홍콩 인권법을 발의하고 2016년에 중국이 기피하는 달라이 라마를 만나는 등 중국의 강경한 태도를 때때로 보여왔네요. 중국은 달라이 라마를 만나는 걸 무지 싫어하죠. 이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중미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 이란, 북한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질 경우 해리스가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견제는 사실 초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좀 덜해지나 했더니 오히려 더 해졌었잖아요. 그래서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단지 트럼프는 협상을 하기에 미리 너무 세게 빵 찔러놓고 그리고 우리가 좀 봐줄게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일단 그 너무 질러대는 그 말 때문에 주식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네, 주식 투자자는 그 극단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좀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아마 중국 입장에서도 또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예, 뭐 별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해리스가 좀 낫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쁜 뉴스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불멸의 영웅 페이커 이상혁 롤드컵 5회 우승 MVP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저랑 비슷한 세대이신 분들은 관심이 아마 없으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이쪽 부분을 잘 모르지만 게임업계의 메시, 뭐 마이클 조단 네, 그런 별명이 붙어져 있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 O2 아레나에서 열렸군요. 네, 기사 보겠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그래서 롤이라고 하는 이 롤게임의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28살입니다. 또 한 번 세계를 제패하면서 e스포츠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합니다. 런던의 O2 아레나에서 열린 2024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롤드컵 결승전에서 이상혁은 소속팀 T1을 이끌고 중국의 비리비리 게이밍 BLG를 3대2로 꺾었네요. 와. 이로써 이상혁은 롤드컵 5회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T1의 후원사는 SK텔레콤이네요. 이상혁은 게임업계에서 불사대마왕, 절대 죽지 않는 대마왕, e스포츠의 살아있는 전설, 세체미, 세계 최고 미드라이너, 역대 최고 롤 프로게이머, 불멸의 영웅, 롤계의 메시, 조단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가 선택한 게임 닉네임인 이 페이커는 게임업계의 이제 고트, Greatest of All Time. 테니스계의 고트 하면 염소. 네. 그 사람 이름 뭐죠? 조코비치. 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트 하는데 greatest of all time. 네. 역대 최강, 최고라는 뜻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손흥민, 방탄소년단에 뒤지지 않는 명성과 인기를 자랑하는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이번 결성에서 이상혁은 최우재, 문현준, 이민형, 류민석과 함께 T1을 이뤄 위협을 이뤘는데요. 이들은 2022년 롤드컵 준우승, 그때 당시에 우승은 한국의 DRX가 했네요. 23년, 24년 2연패를 함께한 전우들이군요. 이상혁 개인으로는 2013, 옛날에 2013년, 15년, 16년, 23년에 이어 이번까지 5번째 정상 정복이라고 합니다. 역대 2위는 뱅기, 배성웅 31살 은퇴로 3회 우승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상혁은 이번 결승에서 MVP를 받으면서 2016년 이후 8년 만에 다시 결승 MVP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결승 MVP에 2번 선정된 것도 이상혁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상혁은 2013년, 그때 17세 나이로 프로게이머계에 도전장을 내민 뒤 바로 롤드컵을 제패했고요. 10년이 넘은 지금도 세계 최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는 빠른 반응 속도와 높은 집중력이 요구되는 탓에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을 전성기로 보는데 이상혁과 동시대에 활약했던 선수들은 대부분 현역에서 은퇴해서 해설자나 코치로 지금 변신했는데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관록을 잃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역시 페이커도 한물 같다는 뒷말에 시달렸고 지난 5월 국제대회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 MSI를 앞두고 손목 부상을 당했고 상반기에 게임 어깨를 덮친 광범위한 디도스 공격으로 정상적인 경기와 연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컨디션 난조로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국내 리그인 LCK에서는 젠 G에게 0대2로 패배했다고 하고요. 당시 그는 벽에 머리를 기대며 심하게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배정된 이번 롤드컵 진출권은 4장인데 정규리그를 4위로 마친 T1은 지난 9월 5위 KT의 롤스타와 한 장 남은 롤드컵 진출권을 놓고 혈투를 벌여서 5세트 끝에 3대2로 간신히 이겼고요. 롤드컵행 막차를 탔었네요. 1위는 한화생명이었다고 합니다. 롤드컵 본선에서 이상혁은 팀 후배들 최우재, 문현준, 이민영, 류민석 등을 다독이면서 강력한 팀워크를 창출했고 지난 4년간 제5패 국회 요 첫 글자를 따서 제5패 국회라는 별칭으로 함께 동거동락한 전력이 이날 결성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상혁 개인으로서도 전성기를 연상케하는 활약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상혁은 경기 후에 이번 제의 우승을 보고 많은 선수가 저처럼 꿈을 갖고 계속해서 본인만의 삶을 나아가면 좋겠다고 말을 했네요. 이상혁은 이미 전 세계 e스포츠 팬들이 열광하는 글로벌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는 그를 2023년 스포츠계 10대 파워리스트에 선정을 했고요. 축구 황제 메시를 비롯해서 오타니 쇼헤이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하네요. 그의 연봉은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국내 프로게이머 중에서 최고 수준인 100억? 1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중국 리그인 LPL 게임단에서 2년 전에 연봉 2천만 달러, 당시 245억 원의 영입을 제안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는 목표는 돈이나 명예보다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라면서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어린 선수라고 하기
선수도 참 위대한 선수라서 그죠? 젊은 선수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젊은 선수 하면 또 우리 60대, 70대, 80대 우리 형님, 삼촌, 이모, 누나 분들께서는 박찬무 너도 젊어 이러실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참 배울 점이 많다 그죠? 네. 이렇게 세계적인 최고봉에 쓴 고수들은 참 이 철학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다시 요 문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꿈을 갖고 계속해서 본인만의 삶을 나아가면 좋겠다고 했고 목표는 돈이나 명예보다 배우고 성장하는 거. 네. 이렇게 배우고 성장하는 게 집중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돈과 명예가 뒤따라오는 거다 그죠? 리그 오브 레전드 전설의 전당 1호로 헌액이 됐고요. 그의 업적을 모아서 롤을 운영하는 라이엇 게임즈에서 지난 5월에서 6월 서울 중구에 페이크 신전이라는 기념 공간을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잠시 공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국권에서는 그를 산고수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높은 산, 긴 강처럼 가장 뛰어나면서 가장 오래 간다는 뜻이다. 이 말도 너무 좋네요. 산고수장. 이상혁이 출전한 이번 월드컵 결승전은 694만 명이 시청을 했고요. 역대 가장 많은 시청자를 기록한 e스포츠 경기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이상혁의 통산 전적은 964승 469패, 승률이 67.3%네요.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농구 마이클 조단의 승률이 65.9%, 706승 366패였다고 하고요. 리오넬 메시의 승률이 또 67.8%네요. 에 뒤지지 않는 승부사다. 게임업계에서는 페이크가 은퇴하면 한 시대가 끝나는 것이라는 논평이 나올 정도이고 롤드컵 우승 5회 외에도 LCK 우승 10회, e스포츠 월드컵 리그 오브 레전드 부문 초대 우승, 황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그가 프로게이머 세계에서 이룬 업적은 단연 100미다. 이번 5번째 롤드컵 우승으로 그 화려한 이력서를 한층 더 빛나게 장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롤드컵이 어떤 경기인지는 한번 밑에 읽어보시고요. 대단하다, 그죠? 그리고 이 승률, 요것도 저한테는 좀 위안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들의 승률이 67%. 그러니까 3번 중에 2번은 이기고 1번은 진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이성혁 선수도 지난 경기에 지고 자책을 하고 뭐 했다고 하는데 항상 늘 이래 좀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졌을 때의 졌다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화도 나고 자책도 하게 되고 그 심정을 충분히 저도 많이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3번 중에 1번은 질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엔비디아, 인텔 밀어내고 입성, 미 다우 평균 지수도 AI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24년간 17종목이 교체가 됐었네요. 미국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전통적인 반도체 강자인 인텔을 밀어내고 미국 주식 시장의 대표 지수인 다우 평균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우 평균에 들어가는 것은 반도체와 IT 시장에서 엔비디아라는 샛별이 지각 변동을 일으킨 걸 반영했다는 평가와 동시에 다우 평균이 미 경제의 역동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다우 평균은 미국 초우량 대기업 30종목을 모아놓은 주가지수로 2000년부터 올해 11월 현재까지 에너지 정유 기업 등을 빼고 IT 소비재 기업을 넣는 등 모두 17종목을 교체를 했습니다.
다우 평균은 지난 5월 사상 처음 장중 4만 선을 돌파했고요. 1일 현재 4만 2천 선을 넘은 상태입니다. 미국 다우 평균 서론 종목 어떻게 바뀌었나? 재밌네요. 2000년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보잉, 캐터필라, 코카콜라, 홈디포, JP모건, 존슨앤존슨, 그리고 맥도날드, 머크 이런 기업들 서른 종목이 보이고, 이 중에서 탈락한 기업이 알코아 빠졌네요. 알코아, 얼라이드 시그널, AT&T, 시티그룹, 듀퐁, 이스터먼, 코닥, 엑손, GE, 엑손이 그때 코로나 이후에 빠졌죠. GE도 그렇고, GM, HP, 인텔, IBM, 인터내셔널 페이퍼, 미네소타 마이닝, 필립 모리스도 빠졌군요. SBC 텔레콤, 그리고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이고 그동안에 들어온 종목이 쉐브론, 엔비디아, 셔윈 윌리엄스, 시스코 시스템즈, 3M, 골드만삭스, 애플, 아마존, 암젠, IBM, 브라이전, 트래블러스, 허니웰, 세일즈포스, 비자, 유나이티드 헬스, 나이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수 개편은 오는 8일 시행이 되고요. 1999년 반도체 기업 중 최초로 다우 평균에 포함이 됐었군요. 인텔이 됐고, 반도체 제조에 절대 강조로 군림해 오던 인텔은 엔비디아에 밀리면서 25년 만에 퇴출되는 거군요. 자, 최근에 인텔이 모바일 AI 붐 등 시장 변화에 뒤처지고 경쟁사인 AMD까지 추격하면서 퀄컴 등의 사업을 매각할 가능성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51%가량 빠졌지만 엔비디아는 반면에 180%가량 주가가 올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다우지수 편입 종목 변경은 AI에 따른 기술 산업 지형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과거 30년이 넘는 동안 IT 제왕의 자리를 8년 이상 차지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인터넷 시대 이후 가장 먼저 시가총액 1위 깃발을 꽂은 IT 기업은 1975년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마이크로소프트였고요. 1998년 GE를 꺾고 미증시 황제로 등극을 했었습니다. 닷컴 버블이 한창이던 2000년 3월에는 이 네트워크 장비 업체 시스코가 잠깐 1위에 올랐었지만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주가가 폭락해서 20년간 암흑기를 보냈죠. 닷컴 버블이 꺼진 뒤에는 2000년에서 2010년 마이크로소프트가 IT 최강자 자리를 지키면서 미국 시가총액 3위권을 유지해 왔는데 2007년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애플이 MSA 자리를 위협했고요. 2011년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서면서 IT 최강자로 등극을 했고요. 엑슨모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후 10년간 애플은 미증시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 2조 달러, 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독주 체제를 구축했고 이후 MS와 IT 업계를 양분해 왔습니다. 1896년에 등장을 했군요. 이 다우 평균이. 미국 주요 업종을 대표하는 우량주 30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0 종목 중 특정 종목이 더 이상 소속 산업을 대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그 주식은 빠지고 해당 산업을 대표할 새로운 기업의 주식으로 대체해 왔다고 합니다. 그 업종 대표주를 편입하는 거다, 그죠? 다우 평균은 120년 동안 철강 등 산업재와 필수 소비재 기업에서 IT 및 헬스케어 중심으로 바뀌면서 미국 경제 현황을 반영해 왔고요. 2000년부터 올해 11월까지 24년간으로 한정해 변화를 살펴봐도 17종목이나 교체됐고 13종목이 유지가 됐네요. 네.
해당 내용은 아까 위에서 살펴봤고요. 반면 한국의 코스피는 2000년부터 올해까지 시가총액 상위 30종목 중 14종목이 교체가 됐군요. SK텔레콤, 한국전력 등이 탈락하고 LG엔솔, 셀트리온 등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해주니까 좋다, 그죠? 자, 지금은 주식 할 때가 아닌 건가? 주식 팔고 현금만 계속 쌓는 투자의 귀재. 자,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마의 현익.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커셔 해서웨이가 올해 3분기 7월에서 9월에 도 주식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현금 보유량을 또다시 사상 최대치로 늘렸고요. 올해 3분기에는 미국 대선 불확실성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중동 지정학 리스크 등으로 인해 뉴욕 증시의 공포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변동성이 급격히 커졌던 시기죠. 8월 5일날 이 빅스가 6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장중에. 버커셔 해서웨이가 공개한 분기 실적을 보면 회사의 3분기 현금 보유액이 3,252억 달러. 기업 한 기업이 450조를 들고 있습니다. 현금을. 어마어마하다, 그죠? 직전 분기보다 15%가량 늘었고요. 반면에 주식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해당 분기에 주식을 약 340억 달러 가량 순매도했습니다. 한 50조 판 거죠. 50조 정도. SEC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 지분도 약 25%를 대거 내다 팔아서 200억 달러를 회수했고요. 또 미국 대형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도 지속적으로 줄여서 90억 달러를 회수한 것이 순매도 금액의 대부분을 이루는 것이네요. 애플을 2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27조, 8조 팔았다, 그죠? 팔고,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한 12조 정도 팔았네. 버커셔는 주식을 순매도하고 현금을 쌓는 과정에서 해당 분기에는 자사주 매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커셔는 배당을 하지 않는 대신에 현금 보유액의 일부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해서 주가를 떠받쳐 왔지만 이를 일시 중단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고요. 버커셔 주가가 오른 것이 중단 배경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버커셔 주가가 또 떨어졌을 때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다, 그죠? 올해 3분기 뉴욕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비교적인 안정적인 버커셔 주식을 매수한 결과 버커셔 해서웨이 B 주식은 해당 기간 동안 13% 올랐고요. 대표 주가 지수인 S&P 500 지수가 같은 기간 5.5%가량 오른 것에 비해서는 주가 상승세가 가팔랐군요. 주식 포트폴리오의 경우 버커셔는 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종목 매매 현황은 공개하지는 않았고요. 회사가 2분기에 애플 지분을 절반가량 내다 팔고 대신 매수했다고 밝혀 시장에 눈길을 끌었던 미국판 올리브영, 얼타 뷰티나 항공기 부품 제조사 헤이코 주식을 3분기에 추가로 매수 혹은 매도했는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버커셔가 꾸준히 사들인 종목은 위성 라디오 회사 시리우스 XM 홀딩스 정도라고 하네요. 이 시리우스 XM은 미국과 영국에서 구독 기반 위성 라디오 서비스를 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다만 이달 중순에 본격화될 기관 투자자들의 13F 보고서 제출 시점에 버커셔의 주요 보유 종목 변동 현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13F 보고서는 미국에서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 투자자가 SEC에 분기별 투자 상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한편 버커셔의 3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보다 6% 줄어든 100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14조 정도 벌었다, 그죠? 보험 인수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특히 허리케인 헐린이 이번 분기 수익에 미친 영향을 5억 6,500만 달러로 추산을 했다 등 블라블라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관 투자자 조사에 따르면 이거 펀드 매니저 설베이 저희가 매번 해드리는 겁니다. 이들의 10월 평균 현금 비중은 3.9%로 9월 4.2%보다는 낮아져서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채권 비중도 줄이고 반면 주식 비중은 9월보다 31% 증가해서 2020년 6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버핏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주식을 줄인 것은 시장에 대한 약간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뭐 고려한 부분도 있긴 하시겠지만 애플의 향후 제4차 혁명에서의 애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의심, 네,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기사, 재밌는 기사입니다. 요 퀀트 기사 제가 좀 좋아하는데, 자, 미국 대선 때마다 호재 코스피, 이번에도 웃을까?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일보에 저랑 똑같은 동명이인의 박세익 기자가 있습니다. 자, 역대 11월 평균 수익률 2.78% 돼 있는데, 자, 지난 44년간 코스피 월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은 달은 11월로 특히 미국 대선이 있던 해의 상승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코스피 지수 산출 시점이 1980년부터 지난해까지 11월의 평균 수익률은 2.78%로 12달 중 가장 높습니다. 1월 상승률이 2.24로 두 번째로 높고요. 7월이 2.17. 아하. 그리고 3월이 1.9, 12월이 1.79. 그러면 11월이 1등이니까 2.78이고 12월이 1.79. 근데 요거는 아마 배당락 때문에 실제로 배당락을 감안을 하면 12월 수익률이 제가 봤을 때는 12월이 1등이네요. 예, 배당이 지금 뭐 분기 배당이 있지만 과거에는 거의 연말 배당을 했을 때 1.5%만 여기 더해줘도 그죠? 그러면 3.2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11월, 12월, 1월 이거 특히나 짝수에 11월, 12월, 1월 이 랠리를 먹지 않으면 되게 억울합니다. 그런데 22년도 11월 달만 하더라도 굉장한 시장의 비관론자로 그때 이름을 떨쳤던 분하고 계속 이렇게 그분의 논리가 너무 이제 막 시장에서 센세이셔널하게 네, 그 다음 23년 초까지 박살난다는 얘기 때문에 네, 그때도 많이 토론이나 강연을 통해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이 퀀트 데이터로 보면 왜 그런지 나오잖아요. 그죠? 또 11월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경우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연도별 11월 수익률은 44회 중에서 28회 플러스를 기록했고 12달 중에 플러스 수익률을 나타낸 연도수가 7월 다음으로 가장 많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11월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플러스는 나는 건 아닌데 그 플러스가 나는 횟수도 44회 중에 28회였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 11월 평균 상승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 대선은 4년마다 11월 첫째 주에 시행해 왔기 때문에 1980년 이후 지난해까지 미국 대선이 있던 해에 11월 코스피 평균 상승률은 무려 3.46%에 달합니다. 통상 연말 배당 등을 노린 매수세가 유입돼서 11월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는데 특히 미국 대선이 있는 해는 대선이 끝난 후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DS투자증권 양혜정 연구원은 11월부터 배당 기대감 등의 매수세가 유입되고는 한다면서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는 대선 직전까지 불확실성으로 증시가 내리다가 대선이 끝난 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고요. 하나증권의 이경수 연구원도 11월에는 통상 연말 미국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 등의 증시가 상승세를 보인다면서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대선 공약이 경기에 대해 희망을 갖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올해 11월도 코스피가 단기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국내 경기 악화 우려가 산재한 상황에서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 연구원은 다만 한국은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 대비 변동성이 크고 내년 둔화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지수가 급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재밌는 기사였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오늘 워맨 신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넘치시고 웃음이 가득한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